쟁점이 됐던 경제 토론회 여부도 경제 원탁 토론회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용이죠. 이에 따라 추후 일정, 세부 일정들은 추후에 합의를 하고 일단 개최 자체에는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됐던 시정 연설도 아마 그대로 여야가 다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치권 이슈와 관련해서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원래는 저희가 국회 정상화가 쉽게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한 게 많은데요. 이제 이 질문을 하나도 볼 수 없게 된 상황이 됐고 어찌됐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회가 네. 다시 이렇게 정상화된다는 건.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국회의원 세비를 다 깎아버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예. 반발 여론까지 있는 상황에서 예. 그나마 늦었지만 국회가 합의 정신에 따라서 문을 같이 열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가운데 정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요.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각 당이 해결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줄 것이냐, 민생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이건 굉장히 무거운 화두로 남았다. 이렇게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예. 중요한 점은 지금 합의 내용 6가지 정도가 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보니까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이 선별복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예. 페널티킥만 차겠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다. 근데 페널티킥 차겠다고 들어오면 경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휘슬을 울릴 텐데. 네. 그러니까 어차피 국회에 복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예. 근데 지금 뭐 안보불안 상황이다 이렇게 공격도 많이 했고 주말에 또 집회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하느냐, 지금 들어가서 좀 따질 건 따지고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아마 당내 의원들은 좀 반발하는 기류가 있었겠지만 예. 지지층 내부에서도 아마 문제제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어중간하게 선별 복귀라고 지금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복귀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합의 내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사실 마지못해서 받은 듯한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동안에 패스트트랙 문제에 있어서도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거나 이렇게까지 나갔었거든요. 지금 보면 약간 양보한 느낌도 네, 나고요. 많이 양보한 예.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국민적 비난 여론에 따라서 국회가 안 움직일래 안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을 합의문에서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많이 양보하고 국회로 돌아왔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 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애당초에 한국당이 이 국회 밖으로 나가서 투쟁하게 됐던 결정적인 배경은 패스트트랙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6월 말이 되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대한 활동 기간이 종료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이 기간, 활동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강행 처리했던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여기 대해서 연장할 수 없고 종료해야 된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담아내지 않는다라면 일방적인 처리를 바탕으로 나머지 20대 국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명문화시켰다라는 것은 예. 결국은 한국당이 원하는 방식으로서 끝끝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수 없다라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공감화시키고 이 여론에 알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나름대로의 성과를 받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경제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은 이 경제청문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끄집어내지 예. 않았습니까? 예. 청문회라는 표현이 맞는지 토론회라는 표현이 맞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의장이 주관하게 되는 이 경제에 관련된 원탁 토론회를 하기로 결정을 졌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 경제 정책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또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당 입장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내용들은 끌어갔다 생각하고요. 예. 특히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하는 데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공이 컸을 예. 겁니다. 중간에 보면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원회도 가동하겠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지나가는 인사청문제도 보게 되면 사실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지적했지만 이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점일까요? 인사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국회로 인사청문회가 넘어오게 됩니다만은 이 과정 속에서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네. 있는 것이고요. 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문제를 바탕으로 사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너무나 개별적인 인신 공격성 청문회로 귀결되다 보면은 결국은
장관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실질적으로 20대 국회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또 합의 정신에 끌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동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았던 내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많은 노력들을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제- 합의할 예. 수 없는 건 합의를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문제는 합의가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미 태워진 패스트트랙을 앞으로 어떻게 합의 처리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일단 내려달라고 얘기한 일단 거예요. 철회하라. 예, 철회하라. 철회하고 뭐 철회하라는 선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합의 처리하도록 하자. 예. 그럼 사실 그게 패스트트랙 무력화가 되는 거거든요. 합의 안 되면 처리 못 하겠고. 네, 그거 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부터 사과하고 그리고 고소고발 이게 제일 큰 쟁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지금 이제 내년 총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만약에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의원들이 고소고발 당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런 반발 여론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문제만 해도 굉장히 쟁점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동안에 민주당은 절대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과 똑같이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계속 평행선을 그려왔던 건데 이 문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둔 거예요. 이거에 매달리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거고요. 일단 이거는 쟁점 상황이니까 그럼 그대로 그냥 두고 예. 그리고 국회를 돌려가면서 일단 가동하고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때 추후에 계속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쟁점 상황을 좀 뒤로 밀어놓은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경제 원탁 토론회라는 어려운 용어, 경제 원탁 토론회인데 사실 쟁점이 됐던 건 먼저 경제청문회를 하고 나서 뭐 추경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얘기를 하자. 아니다. 일단 국회 문 열고 하자. 이런데 좀 시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하지만- 합의 처리한다 정도. 합의에서 분명히 나왔던 것은 예. 추가 경정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예. 그중에서 재추경을 우선 심사하겠다. 예. 이것은 한국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바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강원도 산불도 그렇고 포항 지진도 그렇고 해당 지역구 의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포항에 있는 한국당 김정지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속초 양양 고성에 대해서 이양수 의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자당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경우기도 하고 또 이러한 재해 앞에서 여러 차례로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은 이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큰 이견 차이는 없었던 부분으로 볼 수 예.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우선 처리는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추경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에서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와 같은 경제 관련된 토론회를 바탕으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특위가 그러면 정말 뜨거워지겠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라고 보고요. 예결특위요. 그러니까 내년도 총선을 바라보건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됐는가가 내년도 선거에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예. 따라서 선거를 불과 이제 몇 개월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지점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정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는 이것은 국회의원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에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제일 뜨거운 부분들은 이 경제 원탁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중간하게 봉합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서로 간에 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예.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 원탁 토론회하고 제가 볼 때는 추경하고 연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재추경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경기 부양용 추경 그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예. 없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재추경을 우선 심사한다고 했으니까 재추경 문제는 동의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그 나머지 이제 경기 부양용 추경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경제 원탁 토론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서로 간의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의도라 하더라도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제안하고 그게 이제 원래는 경제 실정 청문회라는 이름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원탁 토론회로 중재안이 나왔던 거고 경제 원탁 토론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달성하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경기 부양용 추경 문제를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고리를 만들어 놓고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앞으로 경제 원탁 토론의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즉 다시 갈등의 풀어서 씨앗이 될 말씀드리면 수 있겠는데. 그럼요. 그럼 그거 생중계할 것이냐 TV로 이렇게 예. 나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부터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굉장히 분란이 될 소지들을 남겨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정해진 세부 일정을 보면은 7월 11일, 17일 본회의 때 추경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경제 원탁 토론회가 열려야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또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는 상태로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예.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토론회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인사들이 이 토론회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이제 뜨거운 쟁점이 될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정책실장이 이 김상조 실장으로 네, 새로운 바뀌었죠. 인적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과거에는 이 김수현 실장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현재 정책실장이 막 바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기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정과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는 결국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곧 최저임금에 대해서 2020년도에 최저임금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러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국민 앞에 나서서 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게 될 것인지 내용에 관한 문제가 뜨겁지 형식에 관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쨌든 국회 정상화 전까지는 정치적 실익을 떠나서 모두가 피해자가 아닌가. 국민도 가장 큰 피해자인데 어쨌든 정상화됐습니다. 합의의 정치가 복원됐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좀 앞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 바꿔보시죠. 자, 황교안 대표 발언이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취지와는 다르게 전해진다라는 얘기 정말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아들 스펙 발언이 논란입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토플 공부 좀 해가지고 그때로 말하면 800점 정도 이렇게 뭐 되고 그러는데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아주 큰 기업들인데도.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자 신문반 편집장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조기 축구회 이런 걸 또 만들어가지고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청년들에게 염장을 지른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꼰대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토플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때로 말하면 800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공감 능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세요. 황교안 대표의 공감 능력 아니면 황교안 대표의 거짓말 논란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십니까? 뭐 두 가지 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최근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떤 문제나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언의 취지는 뭐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확대 해석하거나 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그 한국 지금 언론 시장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우리 편이 없어서 내 발언은 저렇게 막 왜곡하고 그러는 거 프레임이라는 아닌가? 얘기도 있고. 그렇게 자꾸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 예. 이건 근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대처가 오히려 저는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공감의 측면에서 좀 최근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왜 자꾸 이런 논란성 발언을 할까 그래 궁금했어요. 네. 예. 그래서 방송 오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황교안 대표를 만나고 오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황교안 대표가 쓴 책 아. 그걸 한 권 사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볼 수 있더라고요. 한 예. 2시간 동안 읽었어요. 작년 8월에 나온 책인데요. 황교안의 답.
황교안 청년을 만나다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만나셨네요.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도대체 청년층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예. 뒷부분 쪽에 이런 게 나와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요? 그게 일종의 이제 공감인데요. 공유가 필요하다. 청년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해놨고요. 좋은 첫째. 얘기네요. 둘째로는 부모 세대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 예. 너는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며 핀잔을 주기 시작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먼저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셋째는 요즘 애들이랑 도통 대화가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 그래서 부모 세대에 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그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황 대표가 이 책에 쓴 것만큼만 하면 되겠다. 그런 아쉬움을 가졌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세대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요, 예. 뭐 아들의 문제를 일단 뭐 어차피 얘기가 나올 거니까 두고서라도 황 대표가 들어주는 자세를 먼저 취했더라면, 청년 세대 당신들 지금 이렇게 스펙 때문에 스펙만 이렇게 매달려서 가지 말고 그럼 다른 거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할 때 본인의 아들 얘기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다른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면은 정치인으로서 오히려 청년 세대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청년 세대가 이렇게 스펙에 매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들려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난 청년이 있는데요, 학점도 낮고 다 낮는데 이렇게까지 대기업에서 인기가 있고 대기업에 입사를 하더라고요. 라면서 죽도록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게 내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썰렁하게 허허허 웃는 방식이 아니라 예. 너무너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는 변화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능력도 길러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독여주고 정치인으로서 내가 그걸 더 북돋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면 얼마나 금상첨화였을까. 그래서 아마 청년 세대들이 소통의 벽을 느낀다, 공감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뭐 과격한 발언, 최근에 있었던 망언과 비교하면 그런 발언이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년 세대와 이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성 세대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 세대를 바라볼 때 2030 청년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20대와 30대를 통틀어서 다 청년이야라고 규정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는데 현장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보면 20대 초반과 20대 중반, 20대 후반은 또 그들만의 생각에서의 세대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예. 지금 현장에 가 있는 것은 대학에 있는 거잖아요. 예. 저도 학교에서 이 수업을 하게 되는 직접 만날 거 학생들과 아닙니까? 같이 네. 있게 되면은 저도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든요. 예. 같은 2030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소통하거나 교류해서 공감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예. 황교안 대표의 아들 같은 경우도 이미 대학을 졸업한 지가 한참 됐고,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지금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전혀 공감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인식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동일시된 여기는 대학교의 청년이니까 우리 아들의 이야기가 같이 공감하거나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인식했던 부분에서의 지적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사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대학에 관한 반값 등록금 정책도 있었고요. 그 정책 중에 하나가 꿈과 키를 찾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펙 초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만들었는데 예. 대학이나 학점, 토익 이런 스펙들 보지 않고 오로지 직무 능력만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세상을 열겠다라는 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스펙들을 초월해서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 황교안 대표의 머릿속에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가서 NCS 얘기를 하거나 직무능력 표준을 학생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딱딱한 관계가 진행이 안 되니까 나의 아들 얘기를 좀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면서 접점을 찾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좀 빗나가게 됐던 상황이 온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2030을 하나의 세트로 묶지 말고 개별 청년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감 능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했던 발언 중에 3.0이 안 되는 그 청년, 뭐 토익 800 사실과 이게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뭐 거짓말이다 아니다 논란이 됐고 황교안 대표가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그 해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게 거짓말 자체는 인정을 못 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게 어떤 설명인지 거짓말에 대한 개념인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 황 대표는 겸양의 미덕. 겸손. 아. 네. 내 아들이 좀 능력 있지만 내 아들은 좀 못났습니다라고 아하. 생각해서 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자면 저는 그런 예. 느낌을 이해가 받았어요.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학생들 앞에 가서 한 얘기가 완전 다 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학점 3.0도 안 되고 그리고 토익 800점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토익 925점이라잖아요. 예. 높네요. 예. 그 800점과 925점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층은 그 잘 알아요. 굉장히 힘든데. 예, 1년 동안 죽도록 공부해도 800에서 900까지 올라가기 그럼요.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겸양의 어떤 마음으로 좀 겸손하게 내 못난 아들 뭐 이러면서 생각했고 또 점수를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꺼냈다고 하면은 그 뒤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낮은 학생이 대기업에 척척 잘 붙더라. 예. 당신들도 그냥 그렇게 조기축구회 하고 영문 뭐 무슨 그 신문사 뭐 편집장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라는 예, 정도의 인생에 의미고.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 예. 대기업 가서 잘 붙을 수 있다. 면접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것도 있고. 얘기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음. 근데 학생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배신감이 느껴질 수 있는 게 925점이에요. 그리고 학점은 뭐 어차피 3.5 안 되고 3.0에서 3.5 네.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평균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명문대예요. 예.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맞습니다. 그리고 명문대 법대예요.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충분히 붙을 수 있거든요. 확률이 그럼- 높죠. 그런 실력을 그럼 갖추고 있으면은 그 아들이 그 정도 실력과 스펙을 가지고 그것도 마지막에 뭐 입시 원서에는 부모님 직업까지 다 썼다며요. 이런까지. 예. 그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붙을만 하니까 붙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한테 그 많은 스펙 만들기 정말 힘들어가지고 정말 스펙 만들려고 노력하는 학생들한테 아니 학교 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학생들이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더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황 대표는 계속 취지가 와전된 거다,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납득은 안 되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엔 좀 어떠십니까? 뭐 외국인 이 노동자에 관련된 건은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비하 발언이라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충분하게 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주장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강연에 있었던 내용들 속에서는 어느 정도 청년 세대와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다라고 젊은 이들 용어로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것들까지도 과하게 좀 반박하거나 하고 나서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여론이 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여지를 한국당이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인정을 되고요. 이제는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분명하게 선회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오히려 청년 세대 하면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게 네. 그동안 한국당이 해왔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깔끔하십니다. 네. 예. 과거에 보였던 아르바이트라던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머리를 자르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현 정부 정책과 이로 인해서 내 삶에 직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2의 야당의 대표로서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사소한 발언 실수 하나 두 개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들이 이상한 쪽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네. 것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지금 걷고 있는 수많은 행보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대한민국에서 내야 될 분명한 메시지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황교안 대표가 쓴 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열심히 제가 읽고 왔는데요. 예. 그중에 한 구절 제가 다시 황교안 대표한테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뭔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톰 니콜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나와요. 전문가는 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적게 틀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완벽하지 않아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틀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비판받을 수 있지만 좀 착각할 수도 있고요. 정치인으로 살다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논란의 발언을 안 하는 게 일단 최선이겠지만 논란의 발언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난 잘 모르겠는데 나 이게 무슨 거짓말이야? 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이전의 논란보다 훨씬 더 큰 논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일단 정치 초보라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주변 참모들이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라고 하는 얘기만 자꾸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황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틀렸을 때는 오히려 더 솔직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 잠시 제가 제 아들 녀석의 얘기를 아까 겸양의 말씀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 녀석의 얘기 참 제가 볼 땐 못나 보여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황 대표가 쓴 책에 보면은 청년은 새벽 이슬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좋은 표현인데. 예, 예.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은 존재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고 앞으로 더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해서 조금 더 진솔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2배, 3배로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계속 앙금이 남는 거예요.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대표가 지금이라도 좀 잘못을 인정해라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모인 것 같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